여러분, 청년들의 비폭탄, 요즘 경고등이 너무 자주 켜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들마다 야, 이거 청년들 문제인데, 청년들의 빚이 너무 많아, 이거 자칫 잘못하면 집단 파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말입니다, 청년이 가지고 있는 빚이 그만큼 지금 많다는 거예요.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을 했는데, 그 발령의 내용을 보면 주가 급락할 때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요한다 하는 이례적 경보를 날렸습니다. 여러분,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날릴 때 이게 특정 계층을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크게는 이야기하지만 주가 급락할 때 손실이 확대 가속될 수 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요한다, 이렇게 표현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의 B2가 사실 우리 경제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위기가 될 수 있느냐?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바로 이런 사실이에요. 신용융자 거래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2030 청년층들이 개설한 주식 계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75만 개입니다. 375만 개. 역대 최고예요. 게다가 지금 B2를 하는 사람들도 장난이 아닐 정도로 많습니다. 9월 13일 현재 25조 7천억 원의 신용융자 거래를 통해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3월에 보세요. 작년 3월입니다. 작년 3월에는 6조 6천억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몇 배나 됐다는 거였어요? 1년 반 사이에 거의 4배 됐다는 건가요? 4배. 4배 됐다는 거잖아요. 1년 반 사이에 4배가 늘어났으니 1년 반이에요. 이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규모도 25조 7천억까지 올라갔으니 금융감독원이 어쩌면 말입니다,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박살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에 지금 충분한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조짐이 어떤 조짐이냐고요? 이걸 보세요. 반대 매매에 대한 금액이 늘어나는 것, 이것은요, 신용융자 거래,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했을 때 그 주식이 일정 금액 이하로 내려가면요, 일정 금액 이하로 내려가면 그 돈을 빌려준 증권사가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냥 팔아버려요. 그것도 최저가로 팔아버려요. 이게 반대 매매예요. 내 의사하고 상관없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로 내려가면요. 그래야지 증권사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빌려준 돈을. 일반적으로 신용거래 융자를 가지고 레버리지로 활용하잖아요. 내 돈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더 빌려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주식이 떨어져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반대 매매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 매매가 보세요, 여러분. 야, 이게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반대 매매 규모가 48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 3월에는 떨어졌어요. 2021년 6월 말까지 떨어졌는데
2021년 7월 말부터 이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42억 1천만 원입니다. 이게 하루입니다. 하루. 그런데 8월에는요. 이게 박스권 장세가 계속 되니까 하루에 84억 8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84억 8천만 원까지. 그러면 여러분 결국 시장에서는 박스권 장세에서 비투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잘 못해서 증권회사들이 반대매매를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반대매매를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비투한 사람들은 돈을 지금 날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돈을 날리고 있다. 문제는 주식에서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영끌은 또 어떡합니까? 영끌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021년 2분기에 2030이 빌린 부채가 458조 7천억 원입니다. 458조 7천억 원. 지금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이 부채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미친 집값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끌해서 집을 샀잖아. 그런데 이게 거품이 빠질 경우에 이들에게 닥칠 위험은 굉장히 커진다는 거고요. 게다가 코인 투자. 2030이 코인 투자는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지금 거래소 중에 제대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곳은 4곳이죠. 예. 나머지 20몇 곳은 원화마켓은 안 됩니다. 코인마켓만 됩니다. 근데 여기가 버텨나기 쉽지가 않아요. 버텨나기. 게다가 코인에 지금 어떤 가격 추이가 등락이 여기도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을 벌 수 있냐 이거예요. 돈을 벌 수 있냐. 실제 한국은행에서도 458조 7천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실제 분석을 해봤더니 말입니다. 지금 악성부채가 한 7% 정도 될 거다. 이런 예상까지 합니다. 7%. 게다가 30대 같은 경우는요. 내가 버는 것보다가 부채가 훨씬 많아요. 260%나 됩니다. 260%. 그러니 이게 만약에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면 갑자기 뻥 하고 터질 때 이들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채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터진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파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집단 파산 이야기라.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2030 투자자들 거의 패닉이에요. 벼락거지가 되기 싫어서 주식 투자해서 한몫 잡아서 집 사겠다. 코인 투자해서 한몫 잡아서 집 사겠다 했지만 실제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버는 이는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전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적자가 났습니다. 본전을 하든가 본전만 해도 괜찮지만 적자가 많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빚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고요. 빚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집도 팔아야 됩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점점 내몰리고 있는 것. 그래서 청년들의 어떤 위험은 금융감독원이 그렇게까지 소비자 경고를 발령할 때 하는 것처럼 그만큼 위험해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가 훨씬 빠르게 청년들의 부채는 심각한 양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까지 지금 가능합니다. 참 이 젊을 때 빚을 많이 지면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젊을 때 벼락거지 면하려고 하다가 실제로 지옥 거지가 될까 봐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